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가의 저녁 7시, 유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반찬을 하나씩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상우가 돌아올 시간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왔어요. 유나의 인사에 상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양복 재킷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며 식탁으로 향했죠. 유나는 상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어요. 눈썹이 잔뜩 찌푸려져 있지도 않고 입술도 일자로 굳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회사 일은 어땠어요? 그냥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3년 상우와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유나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상우는 한두 마디로 끝내버렸죠.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수저 소리와 반찬을 집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죠. 유나는 상우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혹시 음식이 맛없다고 할까봐, 혹시 짜다고 할까봐 걱정스러웠어요. 김치가 너무 짜. 결국 나왔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다음엔 더 주의할게요. 매번 그렇게 말하면서 안 고치잖아. 상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을 하면 더 화를 낼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마친 상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유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라도 계시면 조금은 나을 텐데. 상우의 어머니는 유나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유나에게는 시아버지 준호만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단장으로 부대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명절 때나 집에 오는 정도였죠. 유나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인사만 나누고 마는 사이였어요. 유나는 때때로 궁금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들의 아내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야, 맥주 좀 가져와. 상우의 목소리에 유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캔을 따서 컵에 따라 상우 앞에 놓았죠. 상우는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에 집중했습니다. 유나는 상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상우가 두 번째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아버님께 안부 전화라도 드릴까요? 상우가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왜? 뭔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오랫동안 안 뵌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바쁘시거든.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거든요. 괜히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유나는 침실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상우는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며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연애할 때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는데 손등에 있는 작은 멍을 만지며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주에 생긴 거였어요. 상우가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날이었죠. 그때 유나가 현관에서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은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다짐만 했죠. 애쓰면 언젠가는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유나는 이른 아침부터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혼자서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함께 했을 텐데
이제는 유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베란다에 배추 20포기를 늘어놓고 소금을 뿌리며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춧가루 값이 작년보다 2배나 올랐네. 유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어요. 김장 재료를 사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상우가 가계부를 확인할 때마다 예산을 넘겼다고 눈을 부라리는데 이번엔 얼마나 화를 낼까 걱정스러웠죠. 저녁 6시 상우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어두웠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저녁 차려드릴게요. 됐어. 배 안 고파. 상우는 곧장 소파로 향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유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상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나가 김장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상우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장바구니 속 영수증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김장 재료 사온 거예요. 12만 원? 김장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 상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나 화를 내는군요. 고춧가루 값이 많이 올라서 작년보다 2배나. 작년 얘기는 왜 해?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을 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우가 화를 낼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더 화만 났거든요. 미안해요. 다음엔 더 알뜰하게 살게요. 미안하다고 돈이 생겨?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아?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유나는 손을 떨며 배추를 만지작거렸어요.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오는 거 알아?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판에 이렇게 돈을 펑펑 써? 몰랐어요. 말해주지 않아서. 말해달라고? 그런 걱정거리까지 너한테 말해야 해? 그냥 알아서 좀 해. 상우가 식탁을 탁 치자 그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유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것 봐. 이런 식으로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야. 상우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상우의 눈에 화가 가득했거든요. 제발 화내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 왜 계속 이래? 상우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유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뺨에 따가운 통증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뭐 사기 전에 먼저 물어봐. 알겠어? 유나는 뺨을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화를 낼 테니까요. 바로 그때 옆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할머니가 베란다 너머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 그리고 무언가 때리는 소리까지. 할머니는 고개를 내밀어 유난의 집을 바라봤어요. 이런, 저 집에서 또. 할머니는 이미 몇 번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 상우는 거실로 나가서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부엌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뺨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일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날 밤 늦게 상우가 소파에서 잠든 사이 유나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빨갛게 부은 뺨을 만졌습니다. 내일이면 멍이 들 거예요. 또 화장으로 가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부대 사령부 건물 2층 사단장실에서 준호는 작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에게 부대는 집보다 더 익숙한 곳이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그것이 군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왔죠. 사단장님,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네. 부하들이 나간 후 준호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내선이 아닌 외부 전화였죠. 여보세요. 이준호 사단장님이십니까? 그런데요. 안녕하십니다. 여성 긴급 전화 상담원입니다. 정윤아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윤아 씨 남편분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에 따르면 어제 저녁 고함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 그리고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전화기를 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우가 유나를 때렸다는 얘기였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준호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우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전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군인의 아들로 태어난 상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부재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준호가 부대에 있는 동안 아내 혼자서 상우를 키웠죠.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상우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해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에 와도 피곤해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상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끊었던 담배였는데 오늘은 한 대 피우고 싶었어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좋은 아버지였을까? 저녁 8시 준호는 부대를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군용차 대신 개인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1시간 반을 달려 상우가 사는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에 있는 상우네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호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한 대 더 피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을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유나의 안부부터 물어봐야 할까? 준호는 고민했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2층 현관문 앞에 서서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띠링.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상우가 나타났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죠. 상우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들어가도 되겠나? 상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담요가 있는 걸 보니 상우가 거기서 잠을 자는 모양이었어요. 유나는 어디 있나? 방에 있어요.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리며 유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에요. 유나는 급히 가디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나가 인사를 하자 준호는 유나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왼쪽 뺨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어요.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았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얼굴은 어떻게 된 거냐? 유나는 당황해서 뺨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상우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 이건 문에 부딪혀서 거짓말하지 마라. 준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수십 년간 부하들을 지휘해온 사단장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상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상우야, 네 아버지. 내가 잊은 줄 알았냐?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군인의 자식이 이런 짓을 하고 살 줄은 몰랐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서서 상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부엌 쪽으로 물러서서 두 부자의 대화를 지켜봤죠. 설명해봐라. 준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부대에서 부하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톤이었어요. 상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똑바로 얘기해.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상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위축됐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우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했죠. 설명하라고요? 뭘 설명해요? 상우가 고개를 들며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알아요? 언제 관심 가져봤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상우가 이렇게 대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뭐라고?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부대 일이 바빠서 식장에도 늦게 오셨고, 유나랑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셨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상우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요. 아버님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상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마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라만 생각하셨지 가족은 뒷전이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부대에 계셨고, 상우야. 유나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우는 계속 소리쳤어요. 그렇게 나라만 챙기다가 가족이 무너지는 거 몰랐냐고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제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우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가족보다는 군 생활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때리는 게 정당하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 분풀이를 유나한테 하는 거냐?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것과 내가 아내를 때리는 건 별개 문제다. 전 그냥 힘들었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유나는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힘들면 때려도 되는 거냐? 너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거냐? 준호의 질문에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군인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임무다. 그런데 군인의 아들이 자기 아내를 때린다고? 준호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집 안에서는 피울 수 없었어요. 대신 창문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그랬잖아요. 상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어요. 뭐라고? 어릴 때 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싸우시는 거.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우가 그런 걸 봤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때는 상우가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전 그게 보통인 줄 알았어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아들에게 이런 영향을 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주방에서 물을 따라 들고 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물 좀 드세요. 준호는 유나가 건넨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 씨,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우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답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술 드시고 오시면. 얼마나 자주? 한 달에 서너 번.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상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드러나고 나니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미안해요, 유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그런 상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다. 준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상우가 따라왔어요. 아버지, 저는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준호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 문이 닫히고 나서 상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는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호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차 안에서 준호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운 담배가 벌써 반갑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부대 정보병과 김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중령, 나야. 내일 아침에 만나자.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어. 전화를 끊고 준호는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자신이 나쁜 아버지였을까? 그리고 그 때문에 상우가 이렇게 된 걸까? 준호는 시동을 걸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부대 사령부 정보병과 사무실에서 준호는 김중령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중령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신뢰할 만한 부하였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사단장님. 이상우라는 사람 좀 조회해 봐줄 수 있겠나? 특히 금융 관련해서. 김중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어떤 사안인지. 내 아들이다. 준호의 말에 김중령은 놀랐습니다. 사단장님이 개인적인 일로
이런 부탁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후 김중령이 준호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사단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 좋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외에도 사채업체 3곳에서 돈을 빌렸더군요. 총 채무 규모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우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사채업체 정보도 있나? 네. 그런데 이 중 한 곳이 조폭과 연관된 곳입니다. 최근에 채무자들에게 협박이 들어간다는 정보도 있고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혹시 가족들까지 위협이 갈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우가 유나를 때린 것도 문제였지만 이제는 유나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같은 시각 유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아버지가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길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유나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유나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뒤를 돌아봐도 계속 따라오고 있었죠. 저기요. 한 남자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이상호 씨 아내 맞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남편분이 우리한테 빚이 있어서요.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빚이요? 무슨 빚? 모르신다고요? 남편이 우리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석 달째 연락이 안 되네요. 다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더 무서워졌어요. 저는 정말 몰라요.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그 남편이 계속 피하니까 부인한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 같이 책임져야죠. 유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우가 사채까지 썼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다음 주까지 3천만 원 준비하세요. 이자까지 합쳐서 4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부인 일이고 돈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아시죠? 남자가 유나의 팔을 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색 SUV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유나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준호였거든요. 준호는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두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군인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부대를 지휘해온 사람의 기세였어요. 아, 그냥 아는 사이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 들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두 남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보십시오. 군사령부에 바로 넘기겠습니다. 군사령부요? 조직폭력배 척결이 우리 임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민간인 협박은 중범죄죠.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자 두 남자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유나를 차에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상우가 정말 그런 곳에서 돈을 빌렸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몰랐습니까? 네. 가계부는 제가 관리했는데 그런 큰 돈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혼자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상우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상우가 퇴근했을 때 유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남편이 사채까지 쓰면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상우는 유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다녀간 후로 유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오늘 별일 없었어? 네, 별일 없었어요. 유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 시각 부대에서는 준호가 김중령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유나 씨 집 주변을 감시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우를 직접 만나야겠지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내가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생겼군요. 다음 날 오후 상우는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대 헌병대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상우 씨입니까? 사단장님께서 부대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상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부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지금 당장인가요? 네, 가능하시면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상우는 회사에 조퇴를 내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부대로 부른 걸까요? 어젯밤 일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부대 정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면회실이 아닌 사단장실로 안내받았어요. 상우는 긴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단장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정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앉아라. 준호가 손짓하자 상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정리하고 상우를 바라봤어요. 사채 얘기부터 하자.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어제 유나가 협박당하는 걸 봤다. 유나가요?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에게까지 위협이 갔다는 걸 몰랐거든요. 놈들이 4천만 원을 다음 주까지 가져오라고 하더군. 이자까지 합친 금액인 모양이다.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였나? 1년 전부터요. 왜? 준호의 질문에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제가 팀장으로 승진하려면 윗사람한테 뇌물을 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채를 썼다는 거냐? 처음엔 은행에서 빌렸는데 한도가 부족해서. 그래도 승진하면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결과는 승진에 실패했어요. 뇌물을 받은 과장은 다른 사람을 승진시켰고 저는 빚만 남았죠. 상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유나한테 화풀이를 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준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아내를 때려도 되는 거냐?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어요. 군인의 자격이 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준호가 돌아서서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넌 그 반대를 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괴롭혔어. 상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리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일은 아내를 때리는 거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상우는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남편이 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준호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냐? 상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상우야, 좋은 남편이 되어라. 아버지보다 더 좋은 남편이 되어라. 상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어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넌 나보다 더 나쁜 남편이 되었구나. 준호의 말에 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상우를 보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집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외로웠고 무서웠어요. 상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혼자였고 돌아가실 때도 혼자였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유나한테 그런 걸 한 거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상우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치료받아라. 치료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얘기다. 분노 조절부터 배워야겠어.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나와는 당분간 떨어져 살아라. 그건 거부할 권리 없다. 유나 안전이 우선이야. 준호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채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아버지가요? 대신 조건이 있다. 술을 끊고 상담을 받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라. 상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다시 실망시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상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유나한테 가서 사과해라. 진심으로. 네, 아버지. 상우가 나가려고 할 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상우야. 네. 미안하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사과였거든요. 부대를 나서는 상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집에 돌아와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우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 상우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분간 떨어져 살자. 뭐라고요?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는 얘기인가 싶어서요. 내가 치료받는 동안 너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사채업자들도 있고. 상우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남편이 그런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혼자 그런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유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상우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이틀 후 준호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복 차림이었어요. 유나는 차를 준비하며 시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버님. 고맙습니다.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유나를 바라봤어요. 상우에게서 들었겠지만 당분간 따로 사셔야겠습니다. 네, 들었어요. 어디 갈 곳이 있습니까?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친정은 부산에 있었고 서울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면 되는데 너무 멀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구해드릴게요. 준호의 배려에 유나는 고마웠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을까요? 상우가 변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줘야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나 씨. 준호가 유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참았습니다. 충분히 견뎠고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우가 반대해도 제가 설득하겠어요. 유나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이혼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 이혼서를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유나를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요? 석 달 전부터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지 몰랐어요. 상우한테 말하면 더 화낼 것 같고 유나가 방으로 가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안에는 이혼 신청서가 들어있었어요. 이미 다 작성해뒀어요. 서명만 받으면 되거든요. 준호는 그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유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보여줄 사람이 생겼소. 네, 나요. 제가 상우를 설득하겠습니다. 유나는 감격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도와준다니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인데. 아들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해야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상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상우는 정신과 상담을 시작한 후였습니다. 상담은 어떤가? 힘들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조금씩 알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야, 유나가 이혼하고 싶어 한다.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기회를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이미 석 달 전부터 결심했던 일이야. 더 이상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어.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마음이 아팠어요. 유나를 사랑한다면 놓아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상우의 대답에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치료를 끝까지 받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라. 그게 유나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구청에서 만났습니다. 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유나는 긴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친 후 상우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정말 미안했어. 행복하게 살아.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요. 유나의 대답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둔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준호가 유나를 도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세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군요. 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유나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카페에서 일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요.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준호가 떠나고 나서 유나는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비좁았지만 자유로웠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죠. 6개월 후 유나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쁘지만 즐거운 하루하루였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도 좋았고 무엇보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유나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카페 사장이 퇴근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일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시장에 들러 저녁 재료를 샀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만들어 먹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죠. 원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바닥에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준호였어요. 유나는 궁금해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소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군번줄 하나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펼쳐봤어요. 정유나 씨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먼저 근황을 전하자면 저는 지난달 사단장직을 마무리하고 전역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정리하고 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유나는 시아버지가 전역했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거든요. 상후 소식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직장도 바꿨고 술도 완전히 끊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스럽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우가 정말로 변했다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가족을 지키는 법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군인으로서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격이었어요. 가족보다 나라를 우선시했고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유나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제게 당신이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폭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당신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약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자신을 용기 있다고 봐주는구나 싶어서요. 당신은 이 집안의 진짜 용기였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을 바꿔낸 사람이에요. 저와 상우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도 당신 덕분입니다. 편지를 다 읽고 유나는 군번줄을 손에 들어봤습니다. 준호가 30년간 차고 다녔을 군번줄이었어요.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을 텐데 자신에게 보내다니요. 그날 저녁 유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소포 잘 받았어요. 아, 유나 씨.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걸 왜 저한테? 당신이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유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전 아직도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드린 것 뿐이고요.
통화를 마치고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상우 눈치를 보느라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한 달 후 유나는 카페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혼자 견디기 힘들었는데 유나 씨 얘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유나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뿌듯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정하길 잘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 후로 유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센터에 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유나에게 준호가 말했어요. 상담 봉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상우에게서 들었어요. 요새 자주 만나거든요. 아들과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서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변했구나 싶었어요. 아버님도 새로운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작은 농장을 시작했어요. 평생 명령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연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서먹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유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요?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예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이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카페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진짜 소통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날 밤 유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 유나였습니다.